이제 3단원. 네, 3단원. 3단원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래 전체 내용이 세포 분야라고요. 진화와 분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진화 분류는 이번 방학 때 그냥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냥 되게 외우는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화 분류 쪽은 뭐 만약에 끝에 시간이 남으면 뭐 잠깐 다루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서 정말 시간이 막 남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세포 분열하고 앞에 이제 1단원, 그렇죠, 1단원을 해야 되는데 2단원은 이제 끝난 거고요. 지난번에 혈액형까지 딱 나가서 끝난 거고, 이제 세포 분열은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도 많긴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중학교 때 세포 분열 다뤘던 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그 반은 먹고 들어가는 파트이긴 합니다. 물론 나머지 반은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는 문제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유전이 어렵다 했는데, 그 유전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세포 분열, 그리고 사람의 유전 자체랑,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해서 그냥 돌연변이라는 주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요렇게가 사라진 거거든요. 요렇게가 이제 다른 과목으로 빠졌겠죠. 2학기 과목이나. 그래서 요렇게가 빠지긴 했는데, 그 얘랑 얘도 어려워. 근데 얘네 둘은 수능이 어렵고 막 킬러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서 어렵고 약간 이런 개념이면, 사실 우리 내신 단계에서 학생들이 보통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세포 분열입니다. 물론 얘네 고난도 문제는 그냥 얘네 고난도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건데, 그건 당연히 모두가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그냥 한 적당한 난이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거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긴 많은데, 개념적으로는 중학교 때랑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추가할 거라서 한번 그냥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전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부모로부터 자손한테 물려지는 어떤 유전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전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흔히 이제 유전자라고 부르게 되긴 할 텐데, 유전자의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뤘을 걸로 알아요. 우리가 흔히 염기서열이라고 해서 염기 3개씩 해서 3염기 조합 내지는 뭐 트리플렛 코드, 요즘은 그냥 3염기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3염기 조합은 DNA에 있는 염기 3개고, 그리고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mRNA까지 그 전사에서 넘어갔을 때 들어있는 게 코돈이고, 뭐 이런 얘기 지금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당연히 그 3염기 조합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니까 유전자의 그 단위라면 단위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유전자의 확실한 단위라고 하면 이제 형질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형질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유전자의 그 단위로 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이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쵸? 구별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 안에 어떤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암호화되어서 들어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발현된다라고 하는데, 발현되었을 때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을 뭐 형질 발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현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질인데요. 우리가 이 유전자의 기본 개념에서 형질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대립형질, 요 개념이 꼭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예외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예외는 빼고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쪽의 얘기만 해보자면 대부분의 형질들은 대립형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곱슬머리가 있으면
직모가 있잖아요. 요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는 형질이 있어서 만약에 곱슬머리라면 직모는 발현되지 않는 거고, 직모가 발현된다면 곱슬머리가 발현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어떤 형질이 있고, 그 두 가지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 중에서 뭐가 발현됐느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외형을 이루든 아니면 우리 몸의 특징을 이루든,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형질들, 유전자 단위들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립 형질이 한 개의 대립 형질이 있으면 그 한 개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한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해서 한 쌍으로 봐요. 근데 이게 한 쌍이 아닌 유전도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룰 얘기긴 하겠지만, 그 아닌 유전자는 일단 빼놓고 이것도 보편적인 얘기만 하면 그래도 대부분은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형질이 만약에 뭐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100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 쌍씩의 유전자 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개념은 여러분들 중학교 걸 기억하고 있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하고 있다면 좀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 얘기를 할 때 노란색 완두콩이냐 녹색 완두콩이냐 요게 이제 대립 형질이 되는 거고, 우리가 노란색 완두콩 유전자를 뭐 라지 Y 이렇게 표현하면 녹색 완두콩 유전자는 스몰 y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뭐 라지 Y를 갖는다면 노란색이 되고, 라지 Y 스몰 y를 갖는다고 해도 노란색이 되고인데, 스몰 y가 되면 녹색이 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립 유전자 쌍,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유전을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유전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땐 하나의 대립 유전자 쌍, 두 개의 유전자가 꼭 필요한 거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꼭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서 요 유전자 말고 좀 더 유전 물질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구조인 뉴클레오타이드, 여기가 제일 처음 가장 작은 단위가 될 거예요. 그치? 뉴클레오타이드 뭐예요? 어떤 구조로 돼 있어? 안 했나? 했잖아. 그치? 인산, 당, 염기 구조로 되어 있는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죠. 그래서 인산당 염기 구조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아주 길게 연결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 원래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땐 핵산이라고 해서 DNA, RNA 모두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유전 정보 자체, 유전 정보의 중심은 DNA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DNA가 일단 유전 물질 이렇게 흘러가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인 게 DNA가 되는데, 여기 생명과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요거에서 더 위쪽입니다. 여기는 이미 통합과학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니까. 그래서 요 위쪽. 그러면 DNA가 모여서 뭐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 그리고 좀 익숙할 만한 이름이 염색체가 있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그래도 염색체에 대해서는 좀 다루고 많이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염색체의 경우에는 이름 자체는 정말 간단하게 지어져 있어요. 염색체가 왜 염색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 염색이 돼서 염색체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그냥 관찰하게 되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좀 조명도 잘 해놓고 하면 약간 대략적인 실루엣 정도는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뭐가 뭔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꼭 염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세포를 염색하면 염색되는 게 염색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염색체 혹은 그것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염색사라는 애가 있었거든. 그치? 염색사라고 하는 애는 실 상태로 풀려 있는 거고, 저 염색사가 필요에 의해서 뭉치는 게 염색체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응축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된 게 염색체가 되는 건데, 염색사든 염색체든 기본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응축되어 있냐 아니냐의 차이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했을 때 염색되는 것들, 우리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했을 때 염색되는 것들이 쟤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세포를 염색한 다음에 관찰하게 되면 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핵 안에 염색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색사들이 염색이 돼서 핵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사나 염색체는 명칭 자체는 어떤 유전적인 의미를 갖거나 특별한 과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염색이 되는데 하나는 실처럼 생긴 거고 하나는 실이 아니라 어떤 몸체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사, 염색체 이름은 그런데 요 사이가 하나 있는데, 일단 명칭부터 얘기해보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처럼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돼서,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DNA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솜이 많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염색사가 됩니다. 근데 요 과정처럼 뉴클레오솜은 DNA로 이루어져 있긴 해요. 근데 DNA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또 아니고요. 생각해봐. 자, DNA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 우리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DNA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하나하나는 전부 다 DNA로부터 만들어져야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효소, 생명과학에서 깊게 다룬 적은 없긴 한데, 우리 지금 여기 생명과학 들어와서 효소를 깊게 다룬 적은 없긴 한데, 사실 우리 몸이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효소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효소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들에는 다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화학작용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려면 다 효소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즉, 우리 몸의 작동 자체가 모두 다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결국 몸에 작동하는데 효소가 중요한 건 알겠고, 근데 효소 말고도 신경전달물질이 있어야 결국 명령을 내리고 작동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경전달물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거 말고도 명령 내리는데 호르몬을 써도 되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 모두 다 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모두 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읽어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효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효소에 대한 유전자는 전부 다 DNA에 암호화되어 있어요. 신경전달물질, 우리가 얘기했던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호르몬들도 인슐린, 글루카곤부터 시작해서 다 TSH, TRH 이런 것들도 다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서 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게, 효소나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DNA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효율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좀 만들어지는 양이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효소를 갖고 있어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아밀레이스야. 그리고 다 똑같이 아밀레이스가 똑같은 양이 만들어져도 그 아밀레이스가 소화시키는 소화 효율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아밀레이스로 물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율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게 결국 다 DNA에 암호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DNA라는 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잘 보호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핵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핵 안에다가 DNA를 보관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이 DNA가 실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두면 막 엉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라면 DNA의 정보를 보호하기에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할 때도 쓰기 힘들 거 아니야. 실 같은 것 막 너무 엉켜 있고 이러면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두냐면 이 DNA를 어디다 감아둡니다. 진짜로 우리 뭐 휴지심이나 아니면은 뭐 실 감아두는 실타래 같은 것처럼 진짜 DNA를 감아두기 위한 이 단백질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 아이고,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에 DNA까지 합쳐서 딱 요거. DNA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히스톤 단백질에 쭉 감겨 있고요. 다시 이렇게 쭉 나가거든. 요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염색사가 됩니다. 요 하나가 뉴클레오솜이고 요게 이제 쭉 연결된 게 염색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런 구조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가 되는 거고,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뭉치면 그게 뉴클레오솜인데, 그 뉴클레오솜 자체가 엄청 많이 연결되면 염색사가 되는 거고,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된다. 요런 그냥 구성 과정이 있고요. 근데 구성 과정 자체는 뭐 유전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니까 당연히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돼요. 결국은 요 앞에까지는 그냥 구성 단계가 그렇다는 거지,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작동할 때는 결국 염색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거든. 우리가 DNA 기준으로 작동하는 걸 주로 보는 게 통합과학이나 혹은 우리 또 뒤에서 다룰 내용들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전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볼 때는 염색체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염색체를 얘기할 때 많이 봤잖아. 요렇게 많이 그리죠, 염색체를. 우리가 보통 그린 염색체는 요렇게 그립니다. 제가 그릴 줄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염색체는 그래도 제가 좀 잘 그리는 편이긴 한데 너무 많이 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해할 정도는 아닌가? 근데 아무튼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염색체가 있을 때 항상 염색체는 꼭 뭐가 있어야 되지? 우리 사람한테 염색체 몇 개 있다고 해?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46개의 염색체 좋은데, 이 46개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로 얘기하지? 46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23쌍으로도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유전자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 말고도 23쌍의 염색체를 갖는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23쌍으로 묶을 수 있냐? 원래부터 모든 염색체가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염색체와 완전히 동일한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하나씩 꼭 더 있어야 돼서. 우리가 이 관계를 뭐라고 했었어? 상동염색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염색체라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가 있으면 그 염색체에 대한 상동염색체가 꼭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건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랑 꼭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근데 염색체를 우리 흔히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염색체 볼 일 없어요. 실제로 사람 세포에서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염색체 형태는 이쪽 형태보다는 이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이건 뭐라고 불러? 이것도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것도 염색체고
이것도 염색체야. 무슨 차이지? 자,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걸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형질이 있으면, 형질은 보통 두 개의 대립 형질이 있어서 그 중 하나가 형질로 표현되는, 발현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형질 중에 어떤 형질이 표현될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 내지는 우리가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이제 형질이 결정이 될 건데, 우리 대립 유전자 얘기할 때 아까 완두콩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라지 Y, 스몰 y, 스몰 y 이런 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녹색 유전자만 두 개일 수도 있고, 노란색 유전자만 두 개일 수도 있고, 노란색 유전자 하나, 초록색 유전자 하나, 그리고 초록색 유전자만 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요거 표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영역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라지 Y와 스몰 y는 대립 유전자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합니다. 그치? 왜냐면 라지 Y는 황색, 그러니까 노란색 유전자를 담고 있고요. 얘는 녹색, 그러니까 초록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립 형질에 대한, 각각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대립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대립 유전자 관계거든. 근데 라지 Y 얘네도 대립 유전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그냥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각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 이런 애들도 그냥 대립 유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형질이 대립적이지 않아도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라도 결국에 내가 가진 게 그냥 라지 Y, 노란 유전자 뿐이면 나한텐 노란 유전자와 노란 유전자가 내가 가진 대립 유전자 쌍이 되는 거예요. 꼭 둘이 달라야 대립 관계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대립 유전자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아까 얘기한 이 형질 하나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 그 자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를 필요 없음, 같아도 됨, 그 관계를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염색체의 요 자리에 색깔에 대한, 요거 완두콩에 대한 얘기여야 되겠네요. 그럼 완두콩의 염색체의 완두콩 요 자리, 염색체 요 자리에 노란색 이렇게 완두콩 색깔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면 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도 색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색깔에 대한 정보가 노란색인지 녹색인지는 몰라. 그냥 걔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애초에 대립 유전자 관계라는 게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니까 결국은 요 염색체 쌍의 이 자리는 색깔이라는 형질에 대한 정보만 항상 들어있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게 대립 유전자 관계와 상동 염색체, 그리고 형질과 대립 유전자 관계, 뭐 이런 흐름 같이 연결되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잡혀 있을 때, 그럼 우린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표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가진 유전 정보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라지 Y 있고 여기도 라지 Y가 있으면 이건 같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보통 염색체 하나가 가진 유전 정보가 10개는 넘을 거거든. 왜냐면 사람이 염색체가 46개밖에 없고
그럼 23쌍인데 23쌍의 염색체 안에 사람을 이루기 위한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 한 쌍의 염색체 안에 하나의 형질씩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 완두콩이라고 뭐 해보면, 여기 완두콩 색깔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두콩 모양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라지알, 스몰알 이런 식으로, 많이 스몰알, 라지알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애들을 연관관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염색체 안에는 서로 연관된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한 쌍의 요 상동 염색체가 이 연관된 모든 유전자가 전부 다 똑같을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같지 않다라고 봐버리면 됩니다. 아주 작은 확률로 같을 수도 있다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그냥 너무 큰 의미 없는 얘기라서 그냥 같지 않다로 보는 게 무조건 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둘은 모양은 같아요. 크기도 같아요. 근데 가진 유전 정보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담고 있는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가질지는,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담고 있을지는 같아야 되는 거고, 또 얘가 모양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얘도 모양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색깔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얘가 색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뭐 곱슬, 얘가 머리카락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얘가 머리카락 모양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아밀레이스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얘도 아밀레이스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어떻냐면 내용이 많지 않고 대신 응용을 많이 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요 세포 분열과 관련된 요쪽 파트에서의 응용들은 요걸 제대로 알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잘 이해하지 않았으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그냥 용어 개념 정리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럼 아까 얘기하던 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요 염색체 형태와 이 염색체 형태의 차이는 복제됐는가의 차이예요. 실제로 우리가 염색체가 복제되는 과정, 우리 DNA를 복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 그치? DNA 복제 왜 하는 겁니까?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치? 우린 DNA 복제는 딱 그냥 세포수 늘리는 거 딱 한 가지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DNA 복제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돼야 되는데, 이 한 개의 세포도 김쌤 세포, 만약에 제 세포라고 하면요, 이후에 만들어진 세포들도 다 김쌤 세포여야 내 몸을 이루는 세포일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기에 들어있던 DNA가 얘한테도 들어가고 얘한테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꼭 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DNA를 복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복제된 상태로 염색체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요 이파리와 요 이파리는 어떻게? 그냥 같은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라지알이 들어있다면 여기엔 무조건 라지알이 들어있어야 돼요. 얘가 라지알 스몰알이든 스몰알 안 되는구나. 라지알이든 라지알 스몰알이든 상관없어. 그냥 얘가 가진 정보는 얘가 가진 정보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얘를 복제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동 염색체끼리는 정보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 염색체 안에 요 각각의 이파리, 우리 요 각각의 이파리는 뭐라고 불러?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요게 하나가 염색체이기 때문에 나눌 분자 써서 각각을 염색에서 나눠진 염색 분체, 염색체에서 나눠진 체들, 염색 분체 이렇게 부르거든.
요때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똑같아요. 복제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염색체고, 요것도 염색체고, 요것도 염색체. 지금 여기 그린 거 그럼 염색체 몇 개? 하나, 둘, 셋. 전 3개의 염색체를 그렸거든.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상동관계에서는 유전 정보 같은 거 아니라고. 근데 하나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 관계는 서로 유전 정보가 같아야 되는 거라고. 복제 관계니까. 오케이?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염색 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염색 분체든 요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운데 요 동그라미 부분이 혹시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름까지는 안 다루나? 여기 이름이 이제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염색체를 딱 관찰해 보잖아? 염색체를 염색한 다음에 관찰해 보면 현미경으로 보여요, 염색체가.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낼 때 이렇게 내면 풀기가 힘들지. 풀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요렇게 그리는 걸로 합의를 한 거야. 꼭 이제 문제, 꼭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요걸 이해할 때 염색체가 하나, 그냥 염색분체 하나짜리 염색체, 복제되기 전에 염색체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얘가 복제되고 나면 이렇게 요런 부분이 꼭 생기거든.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이어지는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줘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땐, 모형으로 그릴 땐. 그래서 저 부분의 명칭을 동원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원체를 기준으로 동원체가 하나면 그냥 염색체 하나. 우리가 흔히 염색체 수를 셀 땐 동원체 수를 센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원체 개수가 곧 염색체 개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염색체 수 셀 때.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더 쉽고 사소한 거. 사람의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그리고 23쌍인데 다 그냥 다 똑같은 애들 아니잖아. 어떻게 나누시죠? 염색체는? 사람의 46개 염색체는 44개의 어쩌구 염색체와 2개의 저쩌구 염색체로 나눠지는데 2개의 성염색체와 44개의 상염색체로 나눠지게 되죠. 상염색체는 뭐고? 성별과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모두 다 상염색체 44개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이라면 상염색체 44개 다 똑같아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다를 거야. 우리는 각각 다른 형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래도 생긴 거, 크기 이런 건 다 똑같아야 돼요. 적어도 이 44개는 다. 근데 2개의 성염색체는 달라도 되죠. 하지만 달라도 된다고 해서 막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해지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 뭐랑 뭐. 남자면 XY, 여자면 XX. 근데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X염색체라고 하면 복제된 걸 기준으로 그려본다고 치면 요렇게 생겨서 X염색체 이렇게 그냥 하나를 만들어 두면요, 여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X염색체 2개니까 이렇게 생겨서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남자는 X염색체가 있으면 Y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부터가 달라요. X염색체랑. 보통 Y염색체 쪽이 훨씬 작거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엄청 중요한 차이를 만드냐면, X염색체랑 Y염색체, 그리고 X염색체랑 X염색체 딱 봐도 얘는 상동염색체가 맞거든? 이거 상동이에요? 아니지 않아? 아니잖아. 아까 상동염색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서로 모양이 같고 크기가 같은 염색체. 그쵸? 요 관계를 상동염색체 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이들은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상동염색체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상동염색체가 아닌 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좀 더 심오한 내용인 게 그 이둘이 상동염색체가 아니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 X염색체가 담고 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와 Y염색체가 담고 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가 근원적으로 아예 달라요. 원래는 요게 아까 뭐 머리카락 유전자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도 머리카락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X염색체에 여기 머리카락 유전자가 있다면 Y염색체 여기에는 딴 게 있어요. 아예 그냥 둘이 대립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Y염색체만 들어있는 유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거잖아요. 대머리. 유전적 탈모는 남자한테서밖에 안 나타난다. 그게 이 Y염색체에만 유전 정보, 그 대머리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완전히 X랑 Y는 기본적으로 상동염색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경우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22쌍의 상동염색체와 XY를 갖는 게 맞습니다. XY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표현이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X랑 Y는 상동염색체는 아닌데 상동관계에 놓여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 뒤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동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봅시다. 그래서 X랑 Y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부터가 달라. 생긴 거, 모양, 크기 이런 거 다 달라. 근데 그게 겉에 외형만 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부터가 둘이 대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그 왜 생맹 이런 거 좀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좀 해봤잖아. 남자의 경우에는 뭐예요? 생맹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발현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런 이유가 여기 X염색체는 생명 유전자가 있는데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발현시킬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발현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유전자가 있을 건데 여자는 여기에 생명에 대해서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도 생명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서 여기에 발현 유전자가 있고 여기 발현 유전자가 있으면 발현이 되는 거고 여기 미발현이 있고 여기 발현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우열관계에 의해서 뭐 결정이 될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 비해서 이쪽은 얘가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가 아예 안 들어있는 구조라서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게 생명 유전자면 생명인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발현시키지 않는 유전자라면 생명이 발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XY가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중요해서요. 쭉 정리했던 거 형질, 우리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두 개의 대립 형질이 있다고 보고 그 대립 형질 중에 어떤 형질이 발현될지를 결정하는 게 대립 유전자 쌍인 거고 대립 유전자 쌍은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는데 X랑 Y는 생긴 것부터가 달라. 그래서 XY는 어떤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건 한 동원체에 붙어 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하나의 염색체인데 요 각각의 염색 분체는 복제 관계라서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유전자 염색체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 얘기를 해보면 자,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것도 지워야겠다. 공간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크게 하나 체세포 분열하고 나머지 하나는 감수 분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포를 만들지를 가지고 원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체세포를 만들고자 하는 분열은 체세포 분열인 거고 생식세포를 만들려는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이거 좀 중요한 말인 게 체세포가 분열한다고 체세포 분열인 거 아니고요. 생식세포가 분열한다고 생식세포 분열인 거 아닙니다. 목적지예요.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이고요. 생세포 분열은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야. 왜냐면 둘 다 출발은 체세포에서 하거든.
체세포가 분열했는데 체세포가 만들어지면 체세포 분열이고요. 체세포가 분열했는데 생세포가 만들어지면 생세포 분열입니다. 근데 생세포 분열은 우리가 감수분열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고 많이 쓰여서 여전히 여기서도 감수분열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써줍니다. 사실 감수분열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써줘요. 원래 개념적으로는 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감수분열이 훨씬 익숙하잖아. 모두한테 너무 익숙해서 감수분열이라는 이름도 써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일단 체세포 분열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 체세포 수를 늘리는 거. 딱 그 하나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 수를 늘려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야? 주로 생장. 조금 더 얘기하면 재생. 이런 걸 목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난다던가 해서 세포가 빈 곳이 생기면 그 부분의 세포를 채워주려고 재생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체세포 분열의 가장 메인 목적은 생장이에요. 우리가 세포 수가 많아져서 덩치가 커지는 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코끼리 그리고 뭐 엄청 큰 고래 그냥 고래라고 할게요. 고래, 사람, 쥐 이 넷 다 세포의 크기는 같습니다. 세포 하나의 크기는 똑같아요. 세포의 수로 이제 몸집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세포 하나를 그냥 키워버리면 그 세포가 바깥과 물질을 교환할 때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부피하고 표면적으로 얘기해보면 부피가 9배 늘어나봤자 표면적은 9배 아니죠. 몇으로? 부피가 27배 늘어날 때 표면적은 9배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치? 우리 면적 같은 경우랑 부피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이제 우리 세제곱을 쓰고 표면적은 제곱을 쓰잖아요. 면적은.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냥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단순 계산으로 좀 편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할 때 부피가 27배가 될 때 표면적은 9배밖에 안 늘어서요. 부피가 커지는 데 비해서 표면적이 너무 많이 안 늘어서 물질 교환 효율이 엄청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질을 가져올 때도 문제인데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버릴 때도 이 물질을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효율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건 그 생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거의 똑같고요. 대신에 세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더 덩치가 커지는 형태를 띠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수를 늘리는 게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요런 그 세포 분열 과정에서 분열 전에 세포들을 모세포라고 부르고요. 분열 결과 세포들을 딸세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모세포의 유전자가 유전정보, 유전자 모든 게 딸세포의 유전정보와 완전히 동일해야 되지. 완벽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면 체세포 분열은 세포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김샘세포 하나가 김샘세포 2개로 나눠줘야 김샘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 계속.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모세포의 유전정보와 딸세포의 유전정보가 완전히 똑같게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요 분열에 꼭 필요한 게 당연히 이제 DNA 복제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를 간기라고 불렀었죠. 네. 그리고 세포 분열 주기는 간기 다음에 뭐가 와? 그치, 전기. 계속 나열해 보면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가는 거였지.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원래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의 주기라고 하는 게 되는데
제일 처음 간기라는 시기 동안 이제 DNA를 복제를 하게 되고요. 전기에는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기가 우리가 흔히 처음으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면 이때 처음으로 염색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원래는 염색사로 실의 형태로 풀려져 있었던 애들이 염색체로 응축되는 일이 전기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등장하는 거지. DNA 복제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등장하겠죠. 복제된 상태로. 그래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냐면 염색사일 때는 핵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얘가 염색체로 응축되면서 핵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핵이 사라진다라기보다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색사가 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니까 염색사는 염색체로 바뀌는 것 뿐인데, 원래는 이 염색사가 이렇게 동그란 핵 안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잖아요. 핵 안에 들어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요 둘러싸던 요게 사라지고 얘네들이 염색체 형태로 이렇게 응축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라지는 요게 핵막, 핵에 둘러싸고 있는 막, 그래서 핵막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흔히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라고도 하는데, 인 같은 경우에는 배웠니? 안 배웠지? 그러니까 일단 뺍시다. 그래, 핵막이 사라짐. 자, 그래서 전기 일어나는 일은 딱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당장은. 그래도 같이 좀 적어볼까? 그리고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때 처음으로 방추사가 등장합니다. 방추사는 뭐 하는 애인지 기억이 나면 좋고, 안 나도 중기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자, 이제 중기로 넘어가 보면요. 중기에 일어나는 일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염색체가 적도판의 배열. 자, 우리 세포가 있는데 우리 적도라고 하면 뭐예요? 지구상의 가운데인 거지. 실제로 세포에도 가운데에 이 염색체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이 되거든. 이렇게 4개만 그릴게요. 가운데가 아니네요. 근데 뭐 대충 가운데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가운데 배열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적도판에 배열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양쪽 끝에 뭐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실이 나와서 이 염색체한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을 방추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방추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중기에 일어나는 일인 거지.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열되면서 방추사가 저렇게 양쪽에서 나온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돼요. 그럼 아까 나왔던 방추사가 등장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전기세포들을 보면요, 염색체들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있거든. 저렇게 적도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들이. 근데 염색체들이 아무데나 있는 거랑 별개로 요 양쪽에 이렇게 염색사가 아니고 방추사가 이렇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기로 가면서 이 염색체들이 적도판으로 배열될 때 방추사들이 같이 길어져서 이렇게 가서 붙어요. 그게 이제 중기까지 일어나는 일이고,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 후기는 방추사가 짧아집니다. 원래는 전기에서 중기 오는 동안은 방추사들이 합성되면서 길어지는 거면, 후기로 오면서 방추사들이 다시 짧아져요. 근데 나온 곳이 요 양쪽 끝이니까 요 양쪽 끝을 기준으로 다시 짧아지면 잡아당기는 효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방추사가 짧아지고요. 이게 꽤 재밌는 점인데, 방추사와 동원체 사이의 결합이 이 동원체 안에 서로 염색 분체를 붙여놓은 결합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붙은 방추사랑 이 동원체 여기 요 양쪽 요렇게 붙은 결합이 요 동원체 가운데 요 부분의 결합보다 강해요.
그 상태로 얘네들이 짧아지면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염색 분체가 찢어지겠죠. 그렇게 염색 분체를 양쪽으로 찢어서 염색체가 나눠진 다음 우리가 흔히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가 적도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도 여기 적도면은 북극 남극 하는 것처럼 양극으로 이동한다. 양쪽 끝으로 요 방추사가 나왔던 곳으로 이제 딸려가는 거지. 방추사들이 짧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염색체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말기에는 이제 가운데를 잘라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다시 염색체를 염색사로 풀어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핵막도 다시 나타나고요. 방추사는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전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반대 일을 하면서 세포질이 분열되는 거지. 그리고 이 구조가 요렇게 염색체를 요렇게 복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복제한 걸 바로 이렇게 붙여놓고 중간 과정에 이렇게 찢어서 양쪽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게? 여기로 간 모든 유전 정보와 여기로 간 모든 유전 정보가 어떻게 돼? 같겠죠. 애초에 여기를 복제해서 양쪽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걸 찢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양쪽에 정확하게 똑같이 유전 정보가 나눠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아는 내용이지. 뭐 디테일한 내용 그 용어 하나하나 이런 거는 기억에 안 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은 그래도 알던 흐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알던 흐름 다시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사실 생명과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체세포 분열의 흐름은 요게 아니고 이 뒤의 내용인데 이것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근데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진짜 생명과학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가장 긴 게 어디게? 가장 긴 시기. 간기였지. 실제로 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다 합친 것보다 간기가 10배 이상 길어요. 물론 이제 생물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10배 가까이 혹은 10배 근처? 한 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간기가 나머지보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기인데 진짜 그 긴 시간 동안 DNA 복제만 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간기 동안 그 긴 간기 동안 DNA 복제를 계속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더라 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간기 중에서도 우리가 딱 DNA 복제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DNA 복제하는 DNA 복제기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 부분을 S기라고 따로 명칭을 붙입니다. 간기 안에서. 그리고 얘가 간기 딱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간기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제일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긴 애가 있는데 요 S기 앞으로 있는 G1기가 있거든? 근데 얘가 얘보다 조금 더 길거나 혹은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둘이 제일 길고 그리고 S기 뒤로는 G2기 요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눠져. 왜 3개의 시기로 나눠지냐면 저 시기 동안 서로 하는 일이 달라. 구별이 됩니다. 저게 이제 생명과학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뭐 하냐면 자, 우리 세포 분열이 생장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문제가 이만한 세포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다 끝내서 세포질 분열을 하면 이렇게 나눠서 요만한 세포 2개로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커집니까? 이게 원래보다 커져요? 아니야. 크긴 똑같아. 그냥 세포수가 늘어난 거지.
그러면 이게 커진다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결국은 우리가 세포의 크기를 고래라고 해서 세포의 크기를 더 키우지 않는 이유가 세포의 크기를 키워봤자 표면적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요 정도 세포 크기는 그러니까 딱 적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 딱 적당한 정도의 세포 크기로 요 각각의 세포들이, 요 분열 결과의 세포들이 생장을 해야 돼요. 그 시기가 요 지원기, 세포 생장기가 됩니다. 오, 세상에. 뭐냐 이거. 저거구나. 세포 생장기가 돼요. 저 세포 생장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세포의 크기만 커져요. 세포질 생장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 세포의 이 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세포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세포막도 커지고 하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돼요. 그게 지원기 세포 생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분열을 근데 이게 지원기 간기 중에 맨 앞에 있는 시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분열한 이후잖아요. 원래 세세포 분열은 사이클입니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끝나면 말기 다음 간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간기 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세포수를 늘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원기라는 건 간기의 맨 앞이지만 말기의 바로 뒤가 위치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원래는 나누고 키우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간기가 맨 앞에 있는 게, 저 지원기가 맨 앞에 있는 게 띠꺼우면 키운 다음 나눈다고 생각하든가. 실제로 순서를 보면 자른 다음 키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키운 다음 자른다고 생각해도 당장 우리한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키운 다음 자르든 자른 다음 키우든 어차피 사이클이라서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기라고 하는 게 세포 생장기, 요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거고, 요 세포 생장기가 끝나고 DNA 복제를 중심, 아예 DNA 복제만 하는 시기인 DNA 복제기 S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S기 다음에 G2기는 이제 분열 준비기라는 시기예요. 가장 짧아. 어느 정도를 짧냐면 보통 G2기가 나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합친 딱 요 정도만큼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 어차피 이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이제는 M기라고 하는 하나의 기로 뭉치거든. 이게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분열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묶어서 M기라고 했을 때 보통 M기랑 G2기가 거의 비슷해요. G2기도 되게 짧은 편인 거지. 그에 비해서 G1기하고 S기가 아주 긴데 G2기엔 뭐 하냐면 이 분열 준비기엔 분열을 준비해요. 뭐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시킬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추사 합성, 방추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 방추사를 합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분열 준비기에 일어나는 일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분열을 준비한다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그런 게 있어. 우리 요게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란다.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이렇게 쪼개잖아? 그래서 두 개의 세포가 되면 이걸 키워서 내 몸의 세포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우리 세포가 살아가려면 세포 호흡을 해야 되고, 세포 호흡엔 꼭 누가 하는 거야,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여기만 이렇게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 그럼 얘한테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얘한테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죽고 얘만 살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에너지만 쓰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여기도 들어있어야 되면 여기도 들어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양쪽 이 세포를 둘로 나눴을 때 이 두 세포가 각각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도 복제해 놓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분열 준비기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합친 게
여태까지 우리가 간기라고 하나로 그냥 뭉쳐서 불렀었던 게 실제로는 지원기, S기, G투기 이렇게 구별되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세 개는 이제 각각 좀 그냥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생세포 분열은 아마 다음 수업에 할 테니까 오늘 세포 분열을 그냥 조지는 게 목적인데, 일단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더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관련해서 이야기할 주제가 그 좀 사이드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세포 분열이 저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 세포 분열 주기를 이렇게 타임테이블 형태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학 시간표 느낌으로다가 요 한 번이 우리 이제 방학 시간표 기준으로는 이게 하루잖아. 24시간. 근데 요 세포 분열에 대한 타임테이블 요걸 볼 때는 요게 요 한 바퀴가 세포 분열 한 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보통 한 요 정도 M기가 차지하고 있고 요 정도를 G2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한 이렇게 해서 여기가 S기, 여기가 G1기 요런 느낌이고, 계속 사이클을 이렇게 돌면서 세포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점이 G1기의 세포 생장기라고 불렀던 쟤 말고 S기나 G2기에도 세포 생장은 일어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사람한테도 성장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솔직히 지금 저는 최근에도 키가 계속 크는 중입니다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장기를 지나왔겠지. 근데 그래도 우리 성장기라고 하는 시기가 보통 딱 그 성장기에 가장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때를 콕 집어서 성장기 이렇게 불러주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기가 지나서 키가 안 큰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진짜 계속 조금씩 커요.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날 때는 쟤도 별로 차이도 없고 하니까 별로 잘 모르다가 나중에 한번 재면 한 번씩 커 있고 그래요. 실제로 제 여자 친구는 뭐예요? 여자친구 키가 170인데 이게 최근 된 거고, 원래 내 여자친구 키가 170이었거든? 근데 한 4년 사이에 2cm가 갑자기 컸어.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이미 20대 중반 중후반인데도 키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실 사람이 키는 계속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들도 키가 가장 집중적으로 크는 시기, 뭐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부터 한 중학교 한 1, 2학년 요쯤까지가 보통 제일 많이 크는 시기잖아요. 한 요 정도의 키가 많이 크고 요 정도의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앞뒤로 성장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계속 크는 건데 그때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세포 생장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세포 생장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때 가장 많이 생장하기 때문에 G1기에 세포 생장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고요. S기, G2기 동안도 계속 세포 생장은 일어납니다. 세포가 계속 조금씩 더 커져요. 그래서 세포 생장을 그냥 하는 시기를 따져보면 G1기, S기, G2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세포 생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장 큰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 하면 G1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G1기의 이름이 세포 생장기라고 해서 저 때만 세포 생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랑, 그 다음에 요 세포 분열 중에 원래는 요런 사이클을 잘 돌아야 되는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세포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돌다가 어떤 게 좀 있냐면, 이 세포가 어느 특정 시점으로 갑자기 M기가 끝나고 나서 G1기가 아니라 G0기라는 시기로 가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냥 G0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어떤 거냐면, 난 이제부터 분열이 끝났는데 난 G1기를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분열 안 하고 분열을 쉴 거야. 이 상태를 G0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쉬는 시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앞에 내용 설명하면서 분화세포와
분화되지 않은 세포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한 두세 번 했잖아. 이때 분화된 세포는 어차피 세포 분열을 안 할 거니까 빼도 미분화 세포들은 일단 세포 분열을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포 분열을 무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미분화 세포들은 이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 G0기 이런 데로 들어가게 돼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포야. 근데 내 주변이 전부 다 세포로 가득 차잖아? 그럼 이 세포는 G0기로 들어가서 더 이상 분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옆에 여기도 여기 있는 세포, 요 끝에 있는 세포들은 여기는 다 세포로 차 있는데 여기가 세포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 거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멈추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이걸 이제 G0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포들은 전부 다 이 G0기로 넘어가는 트리거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변이 다 찼을 때. 모든 세포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포가 보통 이걸 트리거로 써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 샬레 페트리 접시, 그 페트리 접시에다가, 페트리 접시 하면 뭔지 아시죠? 그 실험실에서 쓰는 그 납작한 접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트리 접시에다가 그 사람 세포, 피부 세포를 배양해 보잖아. 피부 세포는 위아래 필요 없고 그냥 옆에만 다 차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하나를 놓고, 피부 세포를 놓고 배양을 하면 한 겹 쫙 차고 나면 더 이상 분열 안 해요. 한 겹으로 쭉 해서 양쪽, 끝에, 페트리 접시 끝에 다 딱 도착하면 더 이상 분열 안 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다 G0기가 되어 있는 거죠. 걔네들을 통째로 꺼내서 더 넓은 페트리 접시로 옮기거나 아니면 세포 몇 개를 죽여버리잖아? 그럼 G0기였던 세포들이 다시 S기, G2기, M기 이렇게 하면서 분열을 또 다시 해서 채우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G0기로 넘어가는 이 트리거가 고장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지. 보통 미분화 세포는 쓸모가 없거든요. 미분화 세포는 아무 기능도 못해요. 얘네들은 만들어진 다음 분화되어야 기능을 갖거든. 근데 계속 분열하잖아? 그러면 분화도 못해요. 분열을 계속하기 때문에 분열을 멈춰야 취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분열을 멈추지 않고 분열만 계속하기 때문에 얘들은 분화도 안 돼. 직업도 못 가져. 그냥 세포 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게? 이걸 암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암세포가 별게 아니야. 그냥 G0기로 넘어가는 트리거가 고장난 세포. 딱 이게 끝입니다. 그냥 세포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는 세포. 이게 끝이야. 이게 암세포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거지. 왜? 작동도 안 하는 쓸데없는 세포가 계속 늘어난다니까? 반만 축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멀쩡히 작동하는 다른 세포들을 눌러서 고장내거나 아니면 다른 작동을 위한 공간을 채워버려서 작동을 못하게 만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기지.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 다른 세포들을 눌러서 다른 세포가 고장나게 만드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 G0기로 넘어가는 게 고장나서 계속 분열하는 세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같은 세포인데 그 암세포가 된 G0기로 넘어간 트리거가 고장난 애를 페트리 접시에 키우잖아? 그럼 위로도 자라요. 한 겹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막 위로도 계속 솟아오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 G0기로 넘어가는 게 고장난 특이한 세포가 되니까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아예 세포 분열 주기 자체가 이건 기술의 문제고요. 사실 이거 G1기, G2기 진짜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짧습니다. 훨씬 짧아요. 그냥 없다고 봐도 돼. 실제로 그냥 S기랑 N기만 반복되는 걸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분열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대엔 멀쩡한 세포입니다.
얘는 아까 G0기로 넘어가는 게 고장난 그런 고장난 암세포 같은 게 아니라 얘는 멀쩡한 세포인데 이렇게 분열하는 세포가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 이 세포는 그러니까 뭐야? 세포 생장엔 관심이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 오로지 세포 수만 늘리면 되는 경우. 요게 요 체세포 분열의 명칭이 난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수정란. 수정란은 생식세포가 아닙니다. 체세포지. 수정란 뭐야? 수정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이게 난할인데,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발생 초기 체세포 분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생 초기의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이 난할이라는 이런 특이한 분열을 반복하게 돼요. 실제로 보면요, 수정란이 처음에는 세포 수만 늘어나고 수정란 전체 크기는 안 커져요. 그냥 계속 나눠지면서 세포 수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작은 세포들이 엄청 뭉쳐있는 되게 징그럽게 생긴 구조가 되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포배라고 부르는 거고, 포배가 되면 일시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멈추거든. 그리고 구조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낭배라는 시기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포배까지는,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처음에 한번 분열해. 그럼 그냥 두 개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쪼개졌을 텐데, 분열이 일어났을 텐데, 그래도 분열됐어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나눠지면 이렇게 4세포기 이렇게 부르고요. 한 번 더 나눠지면 8세포기, 한 번 더 나눠지면 16세포기, 이러면서 세포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가 얘가 세포수가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면 진짜 엄청 징글징글하게 세포가 막 모여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게 이제 포배라는 상태가 되고요. 포배에서 일시적으로 멈춘 다음에 포배가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동그란 찹쌀 도넛 가운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동그란 찹쌀 도넛인데 가운데 꾹 눌러서 가운데만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그걸 낭배라고 합니다. 가운데 쑥 들어간 거 그거 뭐게? 그게 소화관이에요. 그게 발전돼서 소화관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팔이 되고 어느 부분이 다리가 될지가 이제 다 정해져서 이제 거기서부터 만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 발생이라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포배에서 낭배 되는 게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난할,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아주 특이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다가 우연히 잘라졌는데 그 잘라진 상태에서 얘가 잘라진 상태에서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잘라졌는데 진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개체로 따로 자라요. 세포가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은 포배를 이룰 때까지 세포수가 늘어나야 멈추거든. 근데 이미 두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늘어나면 이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수정란 하나에서 출발한, 같은 세포에서 출발한 쌍둥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난할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이한 요 세포 분열 과정, 요 세포 사이클, 체세포 분열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시간상 감소 분열을 절대 못할 것 같으니까 체세포 분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내용적으로는 이제 진짜 끝났고, 여기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보면은 그래프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제일 좀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하진 않는데 그 해석을 헷갈려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를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 보도록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퍼진 형태의 그래프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봐주세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은 DNA 상대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Y축은 세포수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래프 설명할 때가 아니네. 설명 안 한 개념이 좀 있네요. 요 그래프는 다음 주에 설명하고요. 이거 그리다 보니까 내가 DNA 상대랑 얘기를 안 했네 싶어서 해보니까 얘기 안 한 게 좀 있어서 그건 하고 끝내야 되니까 그걸 할게요. 핵상, 핵형, DNA 상대량 얘들에 대한 얘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얘네 얘기를 먼저 할게. 일단 핵형부터 합시다. 이 세 개 중에 핵형부터. 요 핵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핵의 형태예요, 그냥. 근데 핵의 형태라기보다는 염색체의 형태가 좀 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염색체의 형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또 아니고요. 핵형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염색체의 모양, 크기, 수 같은 염색체에 대한 외적인 정보 전부를 핵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색체는 우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관찰이 되거든요. 염색체 하나하나가 다 진짜 딱딱 보여요. 그래서 염색체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핵형 하면 염색체의 그런 모양, 크기, 수를 그러니까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양, 크기, 숫자에 대한 정보 전체를 다 핵형이라고 해요. 뭐는 눈으로 확인 안 돼?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는 눈으로 확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핵형에 안 들어가고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나 수 이런 외형으로 확인되는 것들만 핵형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우린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요즘은 핵형 분석 다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옛날에 핵형 분석 어떻게 했냐면 핵형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핵형 분석 어떻게 하던 거냐면 염색해놓고 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려요. 염색체를 진짜 일일이 그려서 제일 큰 거를 일단 이렇게 놓고 제일 큰 거 찾아서 놓고 그럼 제일 큰 거 찾았으면 꼭 얘랑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애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 더 찾아서 그려. 그래서 일일이 쭉 그려서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수를 쭉 나열해서 표현하는 게 핵형 분석이라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기계가 다 해줍니다. 근데 이 핵형 분석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히 사람이면 46개 염색체가 있다는 사실이랑 23쌍이라는 사실이랑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23쌍 중에 성염색체 정보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요 염색체를 보면요. 실제로 우리 이 22쌍의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근데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를 어떻게 매긴 거냐면 이렇게 핵형 분석해서 제일 큰 놈 1번.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크기 순서대로 번호 매긴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상염색체가 1번 염색체고요. 제일 작은 상염색체가 22번 염색체예요. 번호 자체에는 그런 심오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크기 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아까 또 얘기한 거랑 결국 같은 흐름인데 사람이라면 핵형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핵형은 다 똑같아야 돼요. 어떤 경우 빼고 핵형, 이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염색체의 개수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염색체의 모양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모양이 이상해지면 구조 이상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개수가 이상해지면 수 이상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를 빼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유전 현상에 따라서 잘 유전됐다라는 전제하에는 모든 사람의 핵형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뭐만 빼고 성염색체만 빼고 성염색체는 성별이 다르면 달라지니까 딱 그 성염색체 성별이 달라서 다를 수 있는 성염색체만 빼면 나머지는 핵형이 전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핵형에 대한 얘기고요. 핵상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핵상은 일단 EN이냐 N이냐 그냥 이겁니다. 본 적 있지 않아? 그치? 아니야? 들어본 적 있는 표현 아닌가요? 처음 듣나요? EN이냐 N이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보다는 상대적인 수인데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EN은
현재 그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들이 다 있는 경우, 상동쌍이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N은 세포 내에 상동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염색체가 하나 있으면 그 염색체에 대한 상동 염색체가 안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게 EN과 N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애들은 다 EN이에요.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 다 정상적으로 들어있고요. 다 그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N은 뭐야? 요거 감수분열, 생식세포 때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N이에요. 주로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상 N이면 그냥 생식세포가 핵상 N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세포 분열 과정은 그냥 시정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핵상이 EN이에요. 핵상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항상 EN입니다. 요게 핵상. 네, 요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자, 자꾸 재밌는 점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재밌어요. 침팬지가 아마 48개인 걸로 알긴 하는데 그냥 46개로 해볼게요. 46개. 뭐 개미 8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게 염색체 수라고 해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 수 46개, 침팬지의 염색체 수 46개, 개미의 염색체 수 8개. 자, 사람하고 침팬지는 염색체 수가 같네요. 그럼 이 둘은 핵형이 같을까? 모양, 크기, 수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수만 같다고 핵형이 같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같냐 다르냐? 달라요.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릅니다. 종이 같으면 핵형이 같아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우리가 종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전학적으로 종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핵형을 분석해서 핵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달라요. 다른 핵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개미도 핵형이 달라. 근데 사람의 체세포와 침팬지의 체세포는 핵상은 어떻게? 핵상은 어떻게 써? 같아요. 사람의 체세포와 개미의 체세포는 핵상이 어떻게 써? 같아요. 체세포는 전부 다 EN이잖아. 그냥 다 같은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핵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EN. 요게 상대적 수라는 것의 의미예요. 전체 총량이 몇 개든 상관없어. 그냥 지금 상동쌍이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핵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게 핵상에 대한 개념이고요. DNA 상대량은 간단해. DNA가 이걸 진짜 하나하나로 따지면 너무 많으니까 DNA는 기준으로 뭘 잡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셀 수 있는데 만약에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아니라 그 3염기 조합을 하나씩으로 살 거여도 요거의 3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DNA 양 자체가 절대량이라고 하는 DNA의 실제량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DNA는 꼭 상대량으로만 표시하게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상대량 이라서 시작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고 거기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작을 1로 잡았으면 1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고 내가 2로 잡았으면 2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로 얘기하면 돼요. 이건 기준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니까 상관없거든. 근데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시작의 DNA 양을 2로 잡는 방식이 제일 흔합니다. 1로도 해도 되고 2로도 해도 되지만 2로 잡는 게 주로 제일 흔해요. 그래서 2로 잡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원기 때 핵상은 2N이고 당연히 핵상 계속 2N인데 지원기 때 DNA 상대량은 2였다가 S기를 거치고 G2기가 되면 DNA 상대량이 몇이 되겠어? 4가 되겠죠. DNA 복제를 했으니까 2배로 늘어나서. 그리고 분열기 때는 어떻게 돼요? 분열기 때는 어떻게 돼요? 라기보다는 분열기가 끝나고 나면 2로 다시 줄어듭니다. 근데 분열기 끝나고 나면 뭐예요? 지원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점이 생기는데, 자꾸. 아무튼 난 재밌어요. 근데 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4로 늘어났던 게 분열이 끝나고 2로 내려가는 과정이 이게 좀 한 번에 일어나요. 왜냐면 세포 하나에 DNA 4개 분량이 다 들어있었거든? 그게 양쪽으로 이동해도 결국 아직 세포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 4개잖아. 그러면 세포당 DNA 양이 2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냐면 세포질 분열이 끝나는 시점에 딱 이 2로 한 번에 팍 나눠지지. 그래서 4에서 2로 떨어지는 건 한 번에 일어나거든? 그래서 DNA 상대량이 3 이런 건 볼 수가 없어. 여기선. 근데 어디선 볼 수 있게? 여기선 볼 수 있어. 여기선 2에서 4로 서서히 늘어나는 거지. 왜? 복제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한 번에 활자, 직지심체 요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팍팍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복사기로 복사를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한 글자씩 인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원본 DNA에서 한 번에 팍 찍어서 두 번째 복제된 DNA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새로운 DNA를 합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 생장기와 분열 준비기 사이인 S기는 요때 DNA 그 상대량을 측정해 보면 요 2에서 4로 천천히 늘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2.1, 2.2, 2.3, 2.4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그래프가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오늘은 세포 분열 요 그래프에 대한 거 빼고는 세포 분열에서 필요한 건 다 했습니다. 내용은 다 했고